우리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꽤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럼 남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이 시장 과연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네. 저는 뭐 안 떨어진 거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했으면서도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자, 국내 증시 반등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부진한 이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들이 남아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네. 3,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미국 증시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 과정에서 코스피가 또 많이 먼저 부진했기 때문에 선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네.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지금 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죠. 저도 내년 전망을 하면서 핵심 키 이슈로는 병목 현상을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왜 미국은 잘 가고 한국은 이러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을 네. 어딘가에 수출을 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 네. 그러면 사실 물건 못 받는 건 미국이지 못 파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차이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그리고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보면은 한국이 한 59% 되거든요.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8%에서 29%. 그러니까 한국에 미친 영향력이 2배 이상이라는 네. 점. 그리고 이런 불안감들이 대외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네,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미국 증시가 잘 간다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94를 다시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더불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영향이 한국 증시에 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고 네.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가운데 단기, 그러니까 네네. 선물 매매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급반등할 때를 보시면은 외국인 현물 매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선물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네. 현선물 베이시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고평가받고 현물 가격이 저평가받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금융투자 네네.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네.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또 조금만 불안해지면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매도하면서 네네. 시장 확 밀어버리는 네.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 최근 테이퍼링 그리고 FMC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이 됨으로 인해서 반등 시도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미국과의 그 갭을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맞춰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개선되면 우리 시장이 반등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돼야 된다는 시그널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병목 현상이 단순하게 미국 쪽이 풀린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중국 전력난 이슈라든지 그로 인한 여파들 그리고 미국의 최근 10월 초에 시장의 분위기를 급반전시켰던 네네. 바이든 행정부의 90일간의 대총력전 네.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든지 일주일 하겠다. 24시간 돌리려고 네. 했죠. 네. 근데 그게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의 정체 물류량을 보면은 더 늘어났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도 사람이 부족한 것이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최근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할리데이 시즌의 매출액 증가율이 8.5에서 10.5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거거든요.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병목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정체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간선도로에서 또 다른 차들이 막 몰려든다면 네네.
이게 빠르게 풀릴까? 아니면 더 정체가 심해지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돼야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은 좀 우리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가야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원래는 당초 예상했던 흐름들은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기저에는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그렇죠. 연말 소비 시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9월, 10월 되면 될수록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 예상치 못했던 전력난 이슈까지 들어오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망가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 애플이나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공급 차질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있는데 이게 3분기까지입니다. 7, 8, 9월 달 실적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 흐름들을 보면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로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한 이유는 사실 그냥 뭐 심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S&P 500 기업 가운데 83%가 기업 네.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뛰어넘었죠. 그리고 그 이익 전망 추정치도 지금 뭐 거의 한 7대3 정도인가?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익이 더 높아지는 이런 네,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럼 국내 시장의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내년 실적이 10% 이상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네. 레벨이 크게 떨어지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을 좀 다운시키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실적이 부진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와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고 네. 특히 3,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개월 선행 EPS 흐름들이 한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클리컬이나 네네. 뭐 금융주가 올라가면 되지 않냐. 네네.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실적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실적, 올해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년이 감익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고 또 금융주가 시장을 끌어가기에는 몇몇 종목들을 빼고 본다면 시가총액 비중이 9%,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을 빼고 본다면 7%거든요. 네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금융주가 좋아져서 시장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성장주 비중이 높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 비중이 지금 10%가 넘고요. 네.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 비중까지도 7%가 넘는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스피 시장이 더 부각되기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려면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라서 네. 디커플링 되는 상황들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역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네. 동조화가 될 거야라는 구간으로 들어갈 때 미국 증시가 지금 단기 가격 부담, 과열 부담을 느끼면서 꺾이는 시점이 도래야 한다면 네네. 조금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반등에도 못 미쳤지만 향후 시장 흐름도 미국과 동조화되면서 같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물론 미국하고는 차별화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제 소비가 75%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소비가 잘 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3, 4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의미는 7, 8월 달에 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경제 지표도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한국 증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가 눌려 있는 상태는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가 풀리게 된다면 사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의 네. 어떤 실적과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건 근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대외 변수가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하죠. 일단은 대내 변수, 국내 소비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질 텐데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그 가운데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왜냐면은 소비 확대, 소비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네네.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또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녹록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쳐다봐야 네네.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산업 자체가 네. 호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투자에는 그런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한 가지만 이거 뭐 준비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지금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거의 뭐 1,200원 가까이 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거라고 느껴질 텐데 그럼 사실 외국인들이 뭐 이 정도면은 한국 일단 환율 자체가 좋은데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들어올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 근접해 있고 네네.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연중 최고치를 막 벗겨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인 원화 약세 국면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네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원화가 하락할 거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네네. 거에 대한 컨빅션이 약하기 확신이 때문에 없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네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현물보다는 선물 매매 패턴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안정을 찾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시그널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이 한국 좋으니까 추세적으로 들어가자, 사 들어가자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하니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싼 생각을. 건 알겠는데 이게 비싸질지는 확신이 그렇죠.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한국 증시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약세 국면을 탈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쭉쭉 더 올라가면서 한국 증시를 조금 받쳐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흐름들 원자재 시장이나 아니면 위험자산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대안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배당주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자라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가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네. 확보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 특히 내수 소비 관련주들은 최근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자. 왜냐면은 단순하게 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소비 모멘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소비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내년 2022년 이익 모멘텀을 보면 호텔 신라, 유통, 그리고 미디어 교육, 네. 의류 이런 업종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 시클리컬이 기저효과 플러스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불안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수 소비주들은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당주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을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 변동성에 한 발 비껴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이 공급망 이슈와 그리고 외환 같은 게 대외 변수를 갖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어떻게 크게 변할 가능성을 뭐 기대하기보다는 배당주, 소비주 이쪽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쪽을 좀 공략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